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스트.js로 다시 시작한 디미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고등학생 시절이었죠. 그때부터 디미페이 백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4월부터 당근마켓의 단견 알바 백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발표 주제가 디미페이인 만큼 디미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미페이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의 교내 무인 매점 결제 솔루션이에요.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에서 학생들이 쓰는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 그리고 결제 서버, 또 어드민이나 제보 관리 등까지 모두 학생들이 개발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점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QR코드로 결제를 하거나 얼굴 인식으로 결제를 해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신속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 서비스 화면이고요. 키오스크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결제를 하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상품을 찍고 그래서 QR코드를 켜고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제 방법이 QR코드 말고 얼굴 인식 결제 방법도 있다 했잖아요. QR코드 말고 얼굴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키오스크 상단에 인식 화면을 잘 봐주세요. 중도 인식이 완료되면 한 번 더 인증을 하고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가 구현을 했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2022년부터 백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해 2023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와 팀 리딩까지 함께 맡게 되었고 현재는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처 개발을 못하더라도 유지와 팀 매니징 정도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주제로 들어와서 제가 계층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네스트.js로 디미페이 백엔드를 처음부터 만들게 되었는지 저의 여정을 조금 공유해 보려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디미페이는 크게 디미페이 V1과 V2로 나눌 수 있어요. 디미페이 V1의 목표는 그냥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백엔드 역시 조금 확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디미페이 V1은 익스프레스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프리즈마 기반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술 스택을 선택한 이유는 그때 같이 운영되고 있었던 교내 인프라넷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용하던 기술 스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택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디미페이 V1이 처음 출시하고 나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또 선생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이드 이펙트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기능을 만들면 이 기능이 갑자기 안 되거나 아니면 이 기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안 될 게 돼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피처 개발도 아니고 그냥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도 너무 불필요한 과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패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코드가 좀 문제였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도 했고 그리고 코드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방법조차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출시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모든 피처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무작정 오픈소스를 막 찾아봤는데요. 그때 찾아본 것 중 하나가 도메인 드리븐 헥사곤이라는 리퍼지토리였어요. 이 리퍼지토리는 네스트.js와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모 소스 코드인데요. 여기서 특히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개념을 아키텍처 패턴을 잘 적용한 어떠한 예제의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그 리포지토리에 가면 바로 상단에 뜨는 사진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사진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계층을 구분하고 또 어떻게 도메인 로직을 나눠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대충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디미페이백 V2라는 리포지토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 V2 백엔드를 만들게 된 건 이 V1 백엔드를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방금 봤던 그 패턴들을 사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풀고 싶었던 복잡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코드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스트와 타입스크립트로 기술 스택이 구성이 되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본 레퍼런스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네스트.js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드.js를 런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번이라는 새로운 런타임을 한번 사용해보려 했어요. 이 번이 그때 당시에 처음 1.0.0 버전이 릴리즈되고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왜냐면 되게 빠른 속도와 그리고 새로 내장 함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사용해보려고 했다가 다행히도 시기적으로 되게 적절하게 이 번에서 타입스크립트 기능 중 하나인 에릭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라는 걸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때 타입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걸 번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좀 시기적으로 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냐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있었는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퍼포먼스적인 이점보다 새로운 도구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 스택으로는 마이크로 ORM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이 마이크로 ORM이 생각보다 이 노드.js의 생태계에서 많이 알려진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한번 비교해 본 편인데 프리즈너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노무드스가 그 다음에 타입 ORM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드리즈 ORM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이 마이크로 ORM은 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비교적으로 덜 받고 있는 ORM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제가 이 마이크로 ORM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이크로 ORM에서 되게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엔터프라이즈 패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 단위라든지 식별 관리라든지 이런 거라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능이 되게 풍부했고 제가 한 번쯤 꼭 써보고 싶었던 패턴들을 미리 다 구현해줬기 때문에 개발하는 도중에도 내가 이러한 패턴을 구현하는 데서 시간을 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써봤을 때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이슈로 제출을 해보니까 금방 또 대응이 되고 패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린페이 V2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는 폴더 구조가 다른 어떤 패턴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폴더 구조를 간단하게 기반을 잡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키텍처나 패턴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3가지의 폴더 구조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오픈소스에도 좀 많이 쓰이는 폴더 구조이기도 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계층 기반으로 폴더링을 하는 거였어요.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개의 계층인데요. 뭐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인터페이스 이렇게 4개의 루트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빌딩 블록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 안에는 엔티티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모든 도메인 엔티티들이 한 곳에 몰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 간의 결합도가 되게 높게 유지될 수 있는데 도메인 간의 응집도를 고려해봤을 때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메인이나 아니면 엔티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구조만으로 쉽게 알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해본 건 모델 기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폴더링 구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건 오히려 모델이 상위 폴더가 되고 그 아래 계층으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보다 더 나았고 도메인 안에서의 관계도 되게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도메인으로 봤을 땐 되게 이게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저나 쿠폰 같은 것들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비슷한 도메인이고 컨텍스트가 동일한데 서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순환 조언이 발생하기도 하고 컨텍스트가 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듈 기반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듈 기반이라는 거는 같은 컨텍스트에 있는 개념끼리 한 번 더 묶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듈이라는 게 Nest.js의 모듈이라는 개념과 되게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Nest.js 생태계에서 모듈 기반의 폴더링을 하는 게 나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듈 기반의 폴더링 구조를 갖게 되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모듈 폴더 안에 하나의 모듈이 있고 거기서 계층을 한 번 더 나눈 다음에 이렇게 빌딩 블록들을 안에 순차적으로 쌓아 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폴더 구조를 만들어놨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나머지 폴더 구조 안에서 어떤 패턴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저희 도메인 중에 하나인 결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결제 과정을 멀리서 보면 되게 간단해요. 사용자는 휴대폰에서 QR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QR코드를 키오스크에 스캔한 다음에 그 스캔 후에 키오스크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겠죠. 그리고 그 서버는 적당한 로직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수석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알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재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QR 결제만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얼굴 인증이나 또 쿠폰 결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고려된 아키텍처를 만들어내야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결제 과정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추상화할 수 있는데요. 결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지급 수단을 불러오고 결제 로직을 호출한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QR 결제든 얼굴 결제든 쿠폰 결제든 이 서비스들이 지급 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불러오고 그 지급 수단과 상품 정보 그리고 다른 결제 정보가 있는 한 오브젝트를 결제 도메인 서비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각각의 책임이 되게 잘 분리된 모습으로 설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즈 케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오더 오브젝트라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나중에 도메인 서비스로 넘겨주는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QR 결제든 아니면 얼굴 결제든, 그리고 이 결제한 프로세스에서 여러 결제 수단이 쓰이더라도 결국 하나의 오브젝트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결제 방법도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오더 객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더 객체는 결제할 상품 정보를 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결제 정보를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제 수단에 따라서 하위 타입으로 카드 오더, 아니면 쿠폰 오더 같은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상관없겠지만, 결국 이 오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품 정보도 다 한번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게 돼서 이러한 로직들을 여기 안에 다 집어넣게 되면 결제하기 전에 해야 할 어떤 프로세스들을 한 곳에 또 모아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QR 결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오더를 한번 만들고, 그리고 어프로브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엔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맞는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추가적인 로직을 여기에서만 또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굴 결제 서비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더 객체를 만들고 마지막에 어프로브 함수를 부르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구조이지만, 제가 이 당시에 1년 전에 저는 그냥 하나의 큰 함수에서 모든 걸 다 처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발전이 있었고 되게 책임이 적절하게 분리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결제 완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제 완료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결과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로직들만 실행이 되게 돼요. 결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벤트를 리슨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행되면 그때 한 번 더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벤트 핸들러들은 사용자가 보낸 리퀘스트 응답 시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시도 정책이나 좀 더 컴퓨팅이 요구되는 작업들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결제 플로우인데, 조금만 생각했고 이번 발표에서는 되게 중요한 핵심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QR 트랜잭션도 있고, 얼굴 인증, 페이스 사인이 얼굴 인증인데 얼굴 인증도 있고, 그리고 쿠폰, 여러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가 각각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오더 객체를 만들고, 그 오더 객체를 도메인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테스트 코드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피처 개발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됐고, 또 도메인마다의 그런 컨텍스트와 바운더리가 적절히 설정이 되면서 인지 부하도 좀 줄일 수 있게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네스트.js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이런 DI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인터그레이션을 다른 이미 잘 만들고 잘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현에 관심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테스트 코드를 얼마나 많이 짰는지 한번 봤는데, 테스트 코드 이렇게 잘 짜놨더라고요. 오랜만에 코드를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까지 잘 짤 수 있었던 게 잘 짤 수 있었게 만들어준 네스트.js를 조금 더 공부해보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개념들이나 아니면 소스 코드가 궁금하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훈수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부탁. 안녕하세요. 필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매저 박서현이고요. 이거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실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생 때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여쭤봐도 네, 저희는 네, 20대 초반? 네, 저는 05년생이고요. 지금 만 나이로 20살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들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30 넘어서 약간 알게 된 개념들을 직접 고등학생 때 하신 것 같아서 좀 약간 놀래가지고 나이를 여쭤보는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게 약간 교태 쪽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근에서 어떤 팀에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근 알바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웹 플랫폼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번 사용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면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셨다고 운영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도 번을 런타임에 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소속된 조직에서 번을 쓰고 계시나요? 저희 당근 쪽에서는 번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새롭게 나온 런타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안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유즈 케이스가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아직 노드를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빈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번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용 케이스를 다른 데에서 봤을 때 네. 번이 잘 없어서 하니까 장단점 노하우를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 팀에서도 번을 사용하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오고는 한 제가 플랫폼 쪽이니까 저는 사실 차단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맞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영업을 해주셔도 좋고 단점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번 팀에서는 번을 노드.js의 드랍인 리플레이스먼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 대신 그냥 노드 명령어를 번으로 바꿨을 때 실행될 수 있다. 이걸 되게 큰 목표로 잡고 있어서 노드.js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코드들 이런 것들도 다 계속 패스 확률을, 패스율을 좀 더 높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큰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런타임을 바꾸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호환성 때문이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드라이브를. 네. 언제 어떤 곳에서 번이 갑자기 동작을 안 하는지 이런 게 미지수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퍼포먼스를 기대해볼 수 있는 쪽에서 번으로 따로 서비스를 하나 분리해서 만들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서비스들을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꼭 써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는 게 방법일 것 같고 대신 단점이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호환성 문제가 아직 100%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디버깅 같은 것들은 아예 경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크롬 개발자적으로 노드.js 환경에서의 디버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번도 그 수준도 잘 되고 있나요? 네, 번도 디버깅이 웹 콘솔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원래는 번이 웹픽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사파리에선 됐는데 최근에 또 크롬 데브토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해서 그리고 노드에서 뭐 지원하는 뭐 메모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학생 민경찬입니다. 그 아까 밸리데이터를 클래스 안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혹시 API 문서화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밸리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DTO를 밸리데이션을 하는 쪽이 아니라 이게 뭐 없는 상품인지 이게 판매 중단된 상품인지 이런 걸 밸리데이션 하는 로직이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신성수라고 합니다. 저도 결제 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결제 쪽에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이제 만약에 내 계좌에 이제 10,000원이 있는데 이제 동시 결제가 되면 이제 첫째 거는 이제 성공이 되고 둘째 거는 이제 실패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로직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좀 일단 저희는 결제 토큰이 한번 발행되면 무조건 한 번만 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제 토큰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아무리 빨리 요청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토큰 체계를 해서 락을 좀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락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두 번 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이거 로직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락을 통해서 다 해결했던 기억이고요. 지금까지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뭐 하나 또 여쭤볼 아, 수 네. 있는데 그 네이버 페이나 이제 카카오페이 현장 결제 이제 보게 되면은 QR 코드 이제 결제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QR 코드를 이제 결제되게끔 제휴 영상 같은 걸 이제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규격이 EMV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식별키랑 이제 자기가 이제 가맹점 번호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QR 코드 안에 삽입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 이제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EMV가 결제 우리나라 표준으로 잡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는 그런 네이버페이나 아니면 KD페이 이런 쪽에서는 연동을 해서 쓰고 대신 자체 사용으로 운영하는 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표준을 사용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EMV를 큐얼 페이로드를 만들 때 많이 참고는 하긴 했지만 결국 EMV 형식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어차피 저희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만 쓰일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저희의 자체 사용에 적용하는 게 더 유연할 것 같다는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여기 있으시죠?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영하라고 하고요. 아까 재현 영상에서 보여주신 때 그 페이스페이 하신 걸 봤는데 저도 예전에 그 개인별로 얼굴을 인식하는 작업을 했을 때 개개인에 대한 얼굴 그 테스트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학습에 있어서 되게 오류가 많이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얼굴 학습 같은 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기존에 있는 모델을 사용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얼굴 인식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제일 처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던 페이스 사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어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진 않고 지금 네이버 페이에서도 좀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 그게 잠시 CBT로 열렸다가 저희가 운 좋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네이버의 기술을 쓰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실제로 뭐 모델을 운영하거나 학습을 시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전에 네이버 페이스 사인의 CBT가 종료가 됐을 때 빠르게 좀 뭔가 리플레이스먼트를 찾아야 돼서 그때 한번 사용해본 게 AWS의 레커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을 때 동양인 10대에 대한 인식률이 꽤나 높은 정확도를 보여줘서 저는 지금 이걸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 팀이고 그리고 빠른 개발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